그러면 이제 과학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보면 생명과학 1 해가지고 다행히도 생명과학이라서 아마도 좀 쉽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나중에 이제 물리랑 화학 할 때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늘 원래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시험 보기 직전에는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는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달치가 아니라 한 달치로 해서 전 2권 중에서 1권이니까 1월 달에 가급적 요거를 다 끝내보자 라는 의미로 그렇게 일단 준비를 한 것이고, 수학은 2월 달이니까 수학은 아마 2달치일걸? 2달치일 거야. 176페이지니까 그거 아마 2달치일 거고, 과학은 이제 한 달치만 먼저 준 거야. 준 거고 2월 시작할 때, 아니 꼭 2월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이거 다 하면 바로 그 다음 거 이렇게 줄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고, 가급적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까지 할 건지를 얘기를 해주면 또 그런 거 얘기해주면 또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하 끝이 가까워 오는구나 뭐 이런 걸 알면서 하기 때문에, 일단 목표는 11페이지까지인데 혹시라도 좀 설명이 길어져서 어렵다 싶으면은 그 전에 혹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해놓고, 자 하지만 또 첫 번째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더 쉬운 얘기들이 첫 단어는 나오잖니. 그래서 1페이지부터 한번 넘겨보면 쉬운 얘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생명과학, 옛날에는 뭐 생물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생명과학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생명 현상을 탐구하여 생명의 본질을 밝히고 이를 질병 치료나 환경 문제 해결하는 등 인류 복지에 응용하는 측면을 강조한 학문. 좋은 말을 써놓은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도덕스러운 느낌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생명과학의 정의라는 것이고, 그 밑에가 중요하지. 이제 뭐 실제로 문제에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은 아니지만 혹시나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도 1번 정의보다는 2번 과정이 조금 더 나올 확률이 높겠지. 그래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도대체 언제적 사람이냐? 고대 그리스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죽은 지 한 2500년은 되신 분인 것 같은데,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찰을 바탕으로 생물학을 발전시킴. 아리스토텔레스는 안 한 게 없어. 철학도 했지, 수학도 했지, 과학도 했지. 과학도 생명과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한 게 없어 진짜. 뭐 물리에 이르기까지 아주 대학자지. 대학자인데 뭐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뭐 그런 얘기도 했었어. 이 세상을 이루는 근본 원소는 4가지다. 물, 불, 흙, 공기. 네 가지 원소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뭐 이제 적절하게 하면 서로 바뀐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던 게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어쨌든 이 생명과학 중에서도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원로격으로 이렇게 한 자리 차지하고 있지. 관찰을 바탕으로 생물학을 발전시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대가 확 뛰어가지고 2000년 정도가 한꺼번에 뛰어가지고 갈레노스라는 양반은 뭘 했냐면 인체 해부학의 기반을 수립을 해서, 옛날만 해도 그런 어떤 시신에다 손을 댄다든지 해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불경한 일로 생각을 하고, 뭐 지금도 솔직히 시체에 손대는 거 별로 그렇게 썩 달가워하진 않잖아. 그래도 어쨌든 이 생명과학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해부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갈레노스라는 양반이 인체 해부학의 기반을 많이 해봤다는 얘기야. 많이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인체 해부도라든지 이런 걸 많이 남긴 거지, 기록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하비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은 혈관 관련돼서, 이 사람도 해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해부하면서 특히 혈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혈액순환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뭐 동맥과 정맥 종류, 그 다음에 정맥에 판막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하비가 발견을 했죠. 하비는 얘는 뭐 그런 걸로도 이제 유명해. 얘가 무슨 혈관 같은 거 딱 이렇게 눌러놓으면은 피가 이제 뭐 맥박이 흐르고 안 흐르고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것들도 옛날 그 이전보다 이 하비를 거치면서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혈액 순환과 관련된 쪽에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훅이라는 양반은 세포벽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세포라는 이름을 얘기를 했다는, 명명이라는 건 이름을 붙였다는 뜻이지. 그래서 세포라고 처음 부른 사람이 훅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한테도 친숙한 다윈 아저씨가 나오고, 다윈 아저씨는 진화설 중에서도 자연선택설, 내추럴 셀렉션, 적자생존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지. 적합한 놈만 살아남는다 라고 얘기를 한 게 다윈. 이 사람도 생명과학의 발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지.
지금도 아직 뭐 진화론이 정말 맞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일을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멘델. 이 아저씨 이름도 중학교 때 많이 들었을 텐데 유전법칙 할 때 완두콩 가지고 평생을 완두콩을 재배하며 그 결과를 개수를 세며 그렇게 바치신 분이 바로 멘델 아저씨. 이 아저씨가 유전법칙 중에서 어떤 것들, 뭐 우열의 법칙이라든지 또 뭐 독립법칙, 뭐 그런 것들 막 발견한 사람이잖아, 이 양반이. 그래서 멘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거의 현대로 넘어와서 왓슨과 크릭, 이 두 사람이야. 왓슨이라는 양반이랑 크릭이라는 사람, 두 양반인데 이 두 사람이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DNA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거니? 저희 피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모든 세포 안에, 세포 핵 안에 염색체가 들어있지. 염색체 안에 이런 유전 물질, DNA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 구조가 이게 웬만큼 이렇게 퍼즐 조각들은 웬만큼 맞춰졌는데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지 그거를 마지막에 짜맞추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지만은 아무도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상태였어. 그런데 이 왓슨과 크릭이라는 양반이 약간 뭐 그런 얘기도 있어. 뭐 꿈을 꿨는데 꿈 속에서 뭐 이렇게 이중 나선 뭐 이런 모양이 막 보이고 딱 깨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DNA가 이중 나선이면 이때까지 나와 있던 모든 그런 조건들이 맞는데 라고 해서 발견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거 비슷한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냐? 아, 그 꿈 얘기는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뭐 벤젠이라고 들어봤니? 벤젠이라 그래서 그 뭐 유기용매 중에서 이렇게 막 화학약품 중에 벤젠이라는 게 있어.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화학식의 구조가 육각형으로 이렇게 생겨 있거든. 근데 육각형이라는 걸 밝혀낸 양반이 케쿨레라는 사람이 밝혀냈는데, 그것도 그 이전 사람들은 되게 연구를 많이 했지만 사실 만족스러운 그거를 못 만들고 있었던 그런 난제 중에 하나였어. 난제 중에 하나인데, 이 케쿨레라는 양반이 너무너무 연구를 열심히 하다가 잠깐 깜빡 졸았는데 거기서 그 꿈에서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꿈을 꿨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걸 일어나가지고 아, 그럼 혹시 육각형? 그랬더니 이제 모든 의문은 해결되었다 이러면서 벤젠의 구조를 알아냈다는 뭐 그런 얘기가 뭐 그런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너무 열심히 그 주제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잠깐 조는 그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것과 관련되는 생각을 하다 보니 그렇게 영감이 떠오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의 유전체 분석에서 DNA 염기서열 분석까지 현재 발달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 해가지고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연역적 탐구 방법이랑 귀납적 탐구 방법,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제일 처음에 문제 인식을 하지. 미소야, 괜찮아? 네. 왜 이래? 왜 궁예가 되어서 나타났니? 눈병인 거임? 아니면 눈을 다친 거임? 눈병이요. 그래? 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잖아. 아, 결막염. 헐? 결막염? 그리고요. 바깥쪽에 눈동자 바깥쪽에 염증이 생긴 거죠. 각막이요? 그 각막하고 비슷하지. 야, 아프겠다. 네? 안 아픈데. 괜찮니? 네. 그래. 근데 그거랑 늦은 거랑은 무슨 상관이지? 네. 병원 갔다 안돼 오네. 사왔다. 그래. 아니야, 그냥 해본 말이야. 너무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자, 지금 이거 첫 페이지를 하고 있는 중이란다. 그래서 첫 페이지. 자,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 중에서 연역적 탐구 방법 얘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이게 과학을 알아내는 방법은 사실 연역적 방법이랑 귀납적 방법으로 두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게 두 개에 대해서 처음 듣는 용어는 아니지. 연역이라는 거랑 귀납이라는 거랑. 연역이라는 건 어떤 거니? 처음에 대전제가 있어. 대전제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은 죽는다 같은 것이야. 그러니까 절대 진리,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진리, 그런 걸 대전제를 하나 깔아. 사람은 죽는다라는 전제를. 그 다음에 막 이제 연구를 해내는 거지. 연구를 해서 하나를 추가를 해. 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전제를 하나 추가를 하는 거야. 그래?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야?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죽는다라고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 거지. 대전제 속에서 그 밑에 그거에 해당하는 예를 하나 찾아내고 따라서 그 예도 대전제와 마찬가지로 간다라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연역적 방법이고, 귀납적 방법은 그렇지 않아. 대전제라는 게 없어. 대전제라는 게 없고 어떤 상황을 관찰을 하는 거지.
관찰을 하고 보니까 겨울이 오면 물이 어는구나 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해. 관찰을 한 거지. 관찰을 하고 그것과 비슷한 예들을 엄청나게 많이 관찰을 해서 일반화를 시키는 거야. 어떤 조건이 되면 물이 어는구나 라는 그 조건들을 다 찾아내는 거지. 다 찾아내서 물이 얼 조건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연구하는 게 귀납적 방법. 따라서 연역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그 순서만 따라간다면 당연히 참이야. 당연히 참이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더 확인을 하고 강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새로운 걸 찾아내기는 어려워. 연역적 방법 같은 경우에. 그럴 수밖에 없지. 대존재라는 거 안에서만 찾아야 되니까. 반면에 귀납적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아무리 많은 예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발레만 나와도 그 결론이 뒤집힌다라는 단점은 있어. 하지만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는 방법으로서는 귀납적 방법이 더 적절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통해서 이를 검증하는 탐구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귀납적 탐구 방법은 구체적인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를 종합 분석해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도출하는 탐구 방법이다. 그래서 요거는 뭐 어떤 주어진 예를 보고 이게 연역적 방법인지 귀납적 방법인지 그 정도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고, 그 다음에 순서 중에서 몇 가지를 물어보는 정도로 그 정도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설 설정이 뭐 하는 거라고요? 가설 세우는 거요. 그렇지. 가설이 뭔데요? 그 만약 뭐뭐 하면 이럴 것이다. 그렇지. 먼저 실험을 하기 앞서서 내가 먼저 결론을 한번 미리 내려보는 것이야. 미리 내려보고 그 결과를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을 하는 실험을 설계를 하는 거지. 실험을 설계를 해서 실제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분석을 해보고 가설이 맞았으면 오케이. 가설이 틀렸으면 다시 가설 설정 단계로 가서 새로운 가설을 수립하는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 이제 밑에 화살표가 다시 돌아가잖아. 가설이 옳으면 결론 도출로 가고 가설이 옳지 않으면 다시 가설 설정 단계로 돌아가는 그런 식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연역적 탐구 과정을 보면 문제인식, 처음에 현상이나 사물의 관찰 과정에서 왜 그럴까? 좋겠다.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가설 설정은 의문에 대해서 잠정적인 답, 내가 생각한 답을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탐구 설계 및 수행,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탐구 설계 및 수행이 나와요.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탐구 설계 및 수행 단계에서는 이제 대조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대조라는 게 뭔가 비교한다는 얘기잖아. 두 개를 비교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실험군과 대조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대조군이라는 거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거를 대조군으로 놓고, 그 다음에 뭔가 조치를 취해서 내가 지금 가설 설정한 대로 그렇게 작용을 한번 시킨 거, 그거를 실험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실험군이랑 대조군이랑 정말로 결과상의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는 것이야. 그래서 실험군은 실험 조건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킨 집단.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임상실험, 약 임상실험을 한다. 그러면은 대조군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약을 먹이지 않아. 똑같은 상태인데 하나는 약을 먹이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지금 실험하고 싶은 약을 먹인 거야. 그러면은 약을 먹이지 않은 집단이 대조군, 그리고 약을 먹인 집단이 실험군이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변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변화인자라고 이렇게 그거의 줄임말이야. 그래서 실험에 관계된 요인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독립변인 같은 경우에는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약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 온도라든지 아니면 습도라든지 이런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변인들이다. 그러면 그거를 조작 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통제 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조작 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은 전부 다 같은 식으로 조건을 설정을 해줘야 그 조작 변인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머지 모두 다 같은 걸로 맞춰주는 그런 조건들을 바로 통제 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용어들 가지고 조금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출제 비율이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지. 아직 이제 생명과학 중에 이제 서문 같은 그런 단원이야. 그다음 변인 통제는 실험할 때 조작 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독립 변인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게 변인 통제가 잘 돼야지. 변인 통제가 잘 안 되면 이게 결과가 나와서 뭔가 차이가 있는데 이게 반드시 이 조작 변인 때문에 일어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 어려운 거야. 변인 통제가 잘 안 되면. 그래서 그걸 통제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은 실험 결과 얻은 자료를 분석해서 경향성과 규칙성을 알아내고 결론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결론을 도출할 때는 이제 뭐 가설이 맞니, 틀리니 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화는 도출된 결론이 다른 현상이나 경우에 적용했을 때도 성립하는 것을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보통 자기가 다 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다른 학자들이 막 뭐 이렇게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하잖아. 네. 논문을 하나 발표하면 이제 득달같이 막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막 이제 막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신기막측하고 이때까지 없던 이론을 막 발표를 했다. 그러면 막 세계에서 막 메일이 쏟아지기 시작해. 내가 당신이 해본 실험을 똑같이 해보니까 그렇게 안 나오던데 뭐 이러면서 막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검증이 더 추가로 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검증이 되고 아니면 본인이 더 실험을 여러 번 하면서 검증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일반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역적 탐구의 과정의 예를 보면 레디의 실험, 플레밍의 실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레디의 실험이 사실은 더 유명해. 이게 뭐냐면은 옛날 사람들은 있잖아. 그 요즘 나도 솔직히 그런 걸 느끼는데 여름 같은 때 음식을 이렇게 먹지. 뭐 포도 같은 걸 먹는다고 치자. 포도를 먹고 잠깐 포도를 이렇게 그 껍데기를 이렇게 놔두면 몇 시간 안 지난 것 같은데 거기에 갑자기 이렇게 날파리가 막 어디선가 네. 날아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 보면은 야 내가 저거 포도 옆에서 계속 여기 책을 보고 있었는데 날파리가 온다든지 이런 걸 전혀 못 느꼈어.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날파리가 막 이렇게 막 날아오른단 말이야. 그걸 보고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썩은 음식에서는 자연적으로 파리가 생겨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 솔직히 나도 요즘 같아서는 약간 그런 걸 믿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되게 어디선가 나타난지 모르게 파리들이 막 생기잖아. 그런 것들 보면. 그치? 그런데 이 레디라는 양반이 그런 썩은 음식물에서 초파리가 생긴다라는 거를 아니라는 걸 증명한 실험을 한 거야. 내용을 보면 자, 문제인식에서 고기 조각에서 구더기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일까? 라는 게 이제 문제인식이었던 거지. 그랬더니 가설은 아니야. 고기 조각의 구더기는 고기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파리에서 생긴 것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설을 설정을 한 거지.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어떻게 수행을 했느냐 하면은 똑같이 고기 조각이랑 병을 준비를 해. 병을 준비를 해가지고 양쪽 병에다가 두 개에다가 넣고 하나는 입구를 막아버리고 하나는 입구를 막지 않는 거지. 그러고 나서 관찰을 해보니까 입구를 막지 않은 병에서는 당연히 구더기가 발생하고 언젠가는 파리가 중간에 들어갔다는 거야. 들어가서 알을 깠다는 거고 입구를 막은 병에서는 뭐 파리가 들어갈 수가 없었을 테니까 구더기가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실험을 설계를 하고 여기서 그러면은 조작 변이는 뭐니? 이 실험에서 조작 변이라고 하면 두 개의 차이점. 뚜껑을 열고 그렇지. 뚜껑을 막았느냐 막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조작 변이이 되는 거고 나머지 뭐 온도라든지 햇빛을 쬐어준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 똑같게 해야 되는 것이야. 그게 바로 이제 통제 변이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결론은 그래서 고기 조각의 구더기는 파리로부터 발생한 거다. 자연적으로 고기에서 발생한 건 아니다 라는 그런 결론을 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험군은 천으로 입구를 막은 게 실험군이고 대조군은 입구를 막지 않은 게 대조군이 되는 것이야. 그것도 이제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조작 변이는 병의 입구를 막았는지 막지 않았는지 그게 이제 조작 변이고 통제 변이는 나머지 대부분 전부 다. 그리고 종속 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그거거든. 관찰하고 싶은 거는 구더기가 생겼냐 안 생겼냐 그게 이제 종속 변이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옆에 있는 플레밍의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 되게 유명하잖아. 플레밍 뭘로 유명하니? 페니실린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하지. 진짜 우연인지는 모르겠어. 어떻게 우연히 발견했냐면 그 양반이 뭐 대장균 같은 거 배양해가지고 막 실험을 많이 했단 말이야. 실험을 많이 하는데 어쩌다가 아주 우연하게 푸른 곰팡이가 그 배양 접시 안에 쑥 들어간 거지. 쑥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그 푸른 곰팡이 주변만 동그랗게 해서 대장균이 전혀 살지 못하더라 라는 것이야. 그래서 원래 배양 접시가 이따만한데 원래는 대장균이 하얗게 다 펴야 되거든. 하얗게 다 이렇게 원래 그거 키우려고 하는 실험이니까 키워야 되는데 푸른 곰팡이가 요만하게 하나가 들어갔더니 이렇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만 깨끗하고 나머지만 대장균이 잔뜩 덮여있는 이런 걸 발견했단 거야. 이야, 이거 신기하네. 푸른 곰팡이 이게 뭐가 있길래 얘 주변에는 이렇게 세균들이 다 죽었을까를 이용해서 페니실린을 발견했다는 거야. 오, 정말 대단하지. 이 페니실린이 정말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어. 그 전에는 항생제라고 할 만한 게 없었는데 페니실린이 어떻게 보면 최초로 활용을 하게 된 항생물질인 거지. 그 전에는 폐렴만 걸려도 죽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
요즘 뭐 폐렴 걸려 죽는 사람이 흔하진 않지. 자, 푸른 곰팡이 주변에서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고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푸른 곰팡이가 뭔가 세균의 증식을 멈추게 했을 것이다. 그러면 실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는 푸른 곰팡이를 배양액을 넣고, 한쪽은 넣지 않고, 그 두 개만, 그거만 딱 조작 변인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군은 푸른 곰팡이 배양액을 넣은 거, 대조군은 넣지 않은 거, 이렇게 했을 것이고, 조작 변이는 아까 넣었는지 여부, 그다음에 통제 변이는 나머지 전부다. 종속 변이는 세균이 잘 배양이 됐냐 되지 않았느냐, 그게 종속 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설명을 하면 웬만큼 요 첫 단어는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3페이지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설명한 거 플러스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좀 봅시다. 생명과학의 발달 과정, 과학자와 그의 업적을 옳게 연결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 앞부분 설명 같은 경우는 미소야 집에 가서 이 동영상을 한번 꼭 보세요. 갈레노스 이 양반은 뭐 했다고요? 시신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이 해부를 해봤어요. 엄청나게 해부를 많이 해봐서 인체 해부학의 기반을 수립하고 막 이렇게 막 인체 해부도 막 이런 것들도 많이 남겼어. 많이 남긴 사람이고. 자, 하비는 피하고 관련이 있어. 혈액. 하비는 히읗이잖아. 히읗이니까 혈액이랑 관련이 있어서 혈액 순환의 원리 발견을 했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주고, 훅은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세포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쓴 거. 처음 용어를 쓴 게 훅이야. 훅. 그래서 훅이 세포벽을 발견하고 또 세포라는 이름 자체를 붙여준 게 훅이다. 셀이라고 하는 거를 이름을 붙인 게 훅이다. 왓슨과 크릭 이 두 사람은 DNA 이중나선 구조 발견. 두 명이니까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도 오그라들지만 괜찮아.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고, 다음은 연역적 탐구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탐구 과정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시오. 그러면 제일 처음은 뭘까요? 그렇지. 문제 인식부터. 문제가 뭐다라는 것부터 알아야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가설에 맞는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일반화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런 거 순서 나열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수능에도 가끔 이거 순서 나열하는 거 이런 문제도 나와. 땡큐지. 땡큐 문제가 되는 거고. 다음에 연역적 탐구 과정 중에서 설명하는 단계를 쓰시오. 관찰을 통해 갖게 된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제시한다. 잠정적인 답이니까 가설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 가설 설정이고. 다음에 4번 파스텔의 탐구. 파스텔가 뭘 탐구했느냐? 파스텔 유명하잖아. 뭘로? 우유 브랜드로 유명하지 않니? 그래서 이 양반이 처음으로 이런 우유 살균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견한 사람이지. 양에게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면 양이 탄저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건강한 양을 각각 같은 수의 집단 A, B로 나눠서 A에만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후 A와 B에 모두 탄저병균을 주사했다. 그러면 B에 있었던 양들은 다 죽었겠네. 죽었겠지 뭐. 원래 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집단 A는 실험군, 집단 B는 대조군이다. 맞니? 맞아요. 그치. 백신을 놓은 부분이 실험군이 되겠지. 그래서 동그라미가 맞고, 탄저병균의 주사 여부는 독립변인에 해당한다? 어떤 것 같아? 독립변인일까요? 아니면 종속변인일까요? 왜냐하면 그 2페이지에 독립변인 쪽에 가서 설명을 한번 봐봐.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그래서 독립변인은 조작변인이랑 통제변인 이 두 가지를 다 독립변인이라고 그래.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주사한 거는 A와 B 모두 다 주사를 했잖아. 그래서 조작변인이에요, 통제변인이에요 라고 하면 통제변인에 해당해. 하지만 통제변인이라고 하더라도 독립변인인 건 맞다고. 네. 그래서 여기 2번도 동그라미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양의 초기 건강 상태와 사육 환경은 통제변인에 해당한다. 그렇지. 둘 다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니까 동그라미라고 해주면 될 것이고, 조작변이는 탄저병의 발병 여부가 아니라, 조작변이는 뭐라고요? 탄저병 백신 주사 여부. 그게 바로 조작변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탄저병의 발병 여부는 무슨 변이? 무슨? 종속변인. 종속변인이 되는 거죠. 이 실험의 결과에 해당하는 거야. 실험의 결과에 해당하는 거.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명과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우리 수업이 40분부터 시작했니? 나 이거 맞아요. 하루 종일 헷갈림. 몇 시부터 시작을 했는지. 그러네. 5시 20분까지니까 야, 우리 시간 많아요. 여러분,
아이 행복해라. 자, 생명 현상의 특성.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생명 과학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어디를 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선생님? 자,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 몸도 그렇고 저기 있는 저기 식물들도 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지. 생물이라면 대부분 모두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항상성을 유지한다라는 것도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되고, 이 자극에 대해 반응한다 이런 거는 어떻게 사람으로 치면은 뭐 어디서 공이 날아오면 그걸 피하거나 받거나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자극에 대한 반응이잖아. 그런 거고,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때 우리 배웠었는데, 항상성 유지라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었니? 체온 유지하는 거, 그리고 체액의 농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소변 양 조절하는 거 있잖아. 그리고 뭐 땀 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항상성 유지하고 관련이 있었지. 또 중요한 게 혈당량 조절하는 거. 혹시 기억나니? 혈당량은 어떻게 조절이 되었었는지? 무엇에 의해서? 세 글자. 네. 호르몬에 의해서 혈당량이 조절이 됐었지. 기억나니? 중학교 때 했었어. 그래서 이 이자에서,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혈당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것들도 했었고, 뒤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것이야. 그 항상성 유지 관련해 가지고는. 그 다음에 아주 또 중요한 특징, 생식과 유전을 한다. 생식은 뭐니? 자기랑 닮은 자손을 낳는 게 생식이야.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사실 딱 두 가지야. 자기 자신을, 자기 그 개체를 유지하려는 활동. 그러니까 내가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싸고 이런 것들, 그런 거를 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자기를 닮은 자손을 낳는 거, 생식.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생명체는 존재를 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면은 생명 현상의 특성 구분 해가지고 두 개 동그라미 점이 두 개 찍혀 있지. 개체 유지 현상이랑 종족 유지 현상이라 그래서 실제로 이 생명체라고 하는 거는 생명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딱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 내가 살아가기 위해 하는 것과 내가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일.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물질 대사를 한다. 물질 대사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거를 소화를 시켜가지고 에너지로 바꾸고, 또 식물체 같은 경우에는 물이랑 이산화탄소 같은 걸 받아들여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포도당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물질 대사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게 생명체만 그런 거지, 무생물체가,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은 녀석이 물질 대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다음에 발생과 생장을 한다. 발생이라고 하는 건 우리 왠지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자꾸 꺼내는 것 같은데, 발생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요, 난자랑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면 수정란이 됐지. 수정란에서부터 이제 태아로 이제 자라나는 과정, 그 과정을 발생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 그게 이제 발생이고, 생장은 그럼 뭐니? 생장은 키 크는 거, 살찌는 거, 키 크고 덩치 커지는 거, 이게 바로 생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생명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과 생장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다. 이것도 생명체의 특성,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각 생명 현상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 알아보면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무엇이라고요? 세포라는 거죠. 세포로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하등한 생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 하나만으로 개체 하나가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것이 바로 단세포 생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집신벌레나 아메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세포 하나가 개체 하나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조금만 더 고등해져도 세포 한 개 가지고는 개체가 되지 못하고 엄청나게 여러 개의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지. 우리 사람 같은 경우도 당연히 다세포 생물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다세포 생물의 구성 단계를 보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된다고 했는데, 요게 동물이랑 식물이 조금 차이가 있었어. 어떻게? 기억나니? 식물 같은 경우엔 광합성. 그렇죠. 자,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였지? 기관이 아닌 거야. 식물 같은 경우에는 맞아. 식물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모이면 조직계라는 게 생겨. 이게 동물에는 없는 건데 식물에만 있는 것이야. 조직계라는 단계가. 그 다음에 조직계가 모이면 그때 비로소 기관. 이 기관에 해당하는 게 꽃이라든지 잎이라든지 뿌리 이런 것들이 이제 기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관들이 모이면 개체가 되는 거지.
조직계라고 하는 거는 이 조직 같은 경우에 이제 책상 조직 뭐 하면서 잎에 이렇게 쫙 모여 있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책상 조직이랑 해면 조직이랑 이런 조직들이 몇 개 모여가지고 같은 기능을 하는 그 부분을 조직계라고 얘기를 하고, 식물에만 조직계라는 게 추가로 있는 거지. 동물에는 조직계라는 게 없어요. 동물은 어떤 식으로 가느냐면 기본적으로 세포부터 시작하는 건 똑같고, 그리고 조직이 있는 것도 똑같아. 그런데 동물 같은 경우에 조직 다음 단계가 조직계가 아니라 기관이 와. 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뭐 사람 같은 경우에는 피부 조직 이런 거 있잖아. 피부 조직 다음에 오는 것들이 기관 단위이기 때문에 뭐 위장이라든지 갑자기 소장, 대장 뭐 이런 장기들, 그런 것들이 기관에 해당하거든. 기관이 오고, 대신에 동물 같은 경우에 한 단계가 더 있어. 그렇지, 기관계. 이거 중학교 때 은근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식물에는 조직계가 있고 동물에는 기관계가 있다. 그런 거. 그렇지, 기억나지? 그거 똑같은 얘기 또 나올 거야. 여기도 또 나올 건데, 기관계가 모여서 이제 개체가 되는 것이죠. 동물에서 기관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호흡계라고 해서 코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 그 다음에 뭐 기관지, 폐까지 해서 기관들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숨을 쉬는 것과 관련되는 부분 해가지고 기관계라는 걸 이루게 된다는 거지. 호흡계, 순환계, 소화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이 부분은 1-03.c 생물체의 구성 단계에서 자세히 배운대요. 자세히 배우면 요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다음, 물질 대사를 한다. 이거 밥 먹고 뭐 소화도 시키고 아니면 뭐 물질 합성도 한다 뭐 그런 얘기지. 자,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건 생물체 내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물리 반응 말고 화학 반응. 우리 중학교 때 물리 반응, 화학 반응 구분하는 거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니? 에이, 아니야. 설명하면 기억날 거야. 뭐냐면 물리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뭐냐면은 그 물질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야. 바뀌는 건 아니고 상태가 바뀌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고체가 액체가 된다든지 액체가 기체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를 해. 근데 화학적 변화라고 하는 거는 아예 완전히 다른 물질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물이랑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였는데 그게 갑자기 포도당이 돼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화학적인 변화가 된다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 거. 그런 것들이 생물체 내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특징은 물질 대사 과정에서 효소가 관여한다. 효소라는 거 뭐 은근히 들어본 것 같아. 또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촉매 역할을 하는 거지.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고,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에너지에 나가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에너지의 출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지. 어떤 반응에는 에너지가 바깥에서부터 들어와야지 일어나는 반응이 있고, 그게 대표적으로 광합성이지.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야지 그게 합성이 돼가지고 포도당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거는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일어나는 반응이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방출하는 반응도 있어. 뭐냐면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우리 세포에서 호흡을 통해 가지고 그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잖아. 그 바꾸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이 되면서 그 열을 이용하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이잖아. 사람이 살아가는데 체온 유지를 하려고 그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 그 과정에서 얻는 에너지로 체온 유지를 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광합성, 아까 미소가 얘기했었지.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를 옛날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학교 다닐 때쯤, 그보다 더 전에는 뭐라고도 배웠냐면은 똑같은 말로 탄소 동화작용이라고도 배웠어. 요즘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긴 하는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광합성이라는 게 뭐니? 이산화탄소랑 물 가지고 태양 에너지 받아서 포도당으로 바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간단한 물질들이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복잡한 물질, 포도당이 더 복잡한 물질이잖아. 이산화탄소나 물보다는. 그런 것들을 보고 동화작용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탄소라는 녀석을 더 복잡한 물질로 바꾸는 작용, 그게 바로 광합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화작용의 그 예를 보면 물질의 변화는 간단한 물질을 복잡한 물질로 합성하는 과정이 동화작용, 이화작용은 그 반대쪽으로 가는 복잡한 애들, 포도당을 뭐 이제 숨 쉬어가지고 이산화탄소랑 물로 이렇게 해서 내뿜어 버리고 에너지만 내가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이화작용이 되는 것이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출입은 동화작용, 복잡한 물질로 합성하려면 당연히 에너지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겠지. 에너지가 들어와야지 그걸 재료로 해가지고 복잡한 물질을 합성을 해낼 수가 있을 것이고, 이화작용은 그게 아니라 복잡한 거를 간단한 걸로 만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오는 잉여 에너지, 그거를 써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보면 광합성이라든지 단백질 합성, 주로 이제 합성 종류가 동화작용이고, 그 다음에 세포 호흡부터 시작해서 분해하는 게 이화작용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줘도 틀리지 않아요. 좋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5페이지에 가가지고 요 실험을 하나 보자. 실험을 하나 보면 화성 생명체 탐사 실험. 이거 학교에서 하지는 못할 거야. 왜? 화성에서 가지고 온 흙이 학교에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요거 이 내용이 뭐냐면요. 화성의 토양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3가지 실험이래. 실제로 해봤다 이거야. 이거 화성에서 흙은 어디서 갖고 왔는데요? 화성에서 갖고 왔겠지. 화성에 우리 탐사선도 막 보내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실제로 실험 장비를 실어 보내서 거기서 실험을 하기도 하고, 토양을 갖고 와서 실험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를 했는데, 무슨 실험을 했느냐? 첫 번째, 동화작용 확인 실험. 동화작용이 뭐라 그랬어요? 광합성 같은 거. 광합성 같은 거. 이게 동화작용이란 말이야.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나는지를 확인한 거야. 어떻게 했냐면, 화성 토양을 놓고 일단 CO2는 CO2인데, 이게 탄소가 기본적으로는 어떤 게 일반적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탄소니 6에다가 12 이런 거 본 적 있어? 숫자 써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뭐냐면 탄소라고 하는 게 사실 원자 번호 6번이잖아. 6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에서 총 12개의 원자 핵의 입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이게 대부분의 자연 상태에 있는 탄소인데, 동위원소라 그래가지고 중성자가 몇 개 더 들어가는 그런 탄소가 있어요. 지금 뭐 동위원소를 열심히 설명을 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똑같은 탄소는 탄소인데 이렇게 써놓으면은 얘가 더 무거운 애고 중성자가 2개가 더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따로 표시가 되는 거야. 여기서 CO2 14짜리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이걸 이용해서 얘가 무슨 반응을 일으켰나 안 일으켰냐를 계속 끌고 가면서 확인을 하겠다는 의미인 거지. 그래서 화성토양에다 방사선 기체를 넣고 빛을 비춘다. 빛을 비춰서 만약에 거기에 광합성을 하는 녀석이 있었다면 며칠 후에 연기 속의 방사선 기체를 제거하고 토양을 가열했을 때 그때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C14 여기서부터 넣어줬던 얘가 뭔가 이렇게 토양 속에 있는 뭐 어떤 유기물이든지 간에 얘가 공기 중에 있던 걸 흡수를 해가지고 자기 몸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열을 해봤더니 뭐가 나왔느냐? 이 C14짜리라는 녀석은 전혀 나오지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토양 속에 이렇게 광합성을 하는 녀석은 없었다라는 게 이 실험의 결론인 것이지. 그래서 방사선 기체에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건 광합성 하는 애가 있는지를 알아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화작용 확인 실험. 이화작용이 호흡이잖아. 호흡을 한 게 있는지를 알아본 거야. 호흡하는 게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먼저 화성 토양에다가 요 방금 했었던 이 C14짜리가 들어가 있는 영양분을 그 흙에다 뿌렸어. 흙에다 뿌리고 시간을 좀 지나게 한 거지. 지나게 해서 혹시나 거기에 뭔가 이렇게 영양분을 흡수하는 생물이 있었다면 그거를 빨아들여 가지고 호흡을 해서 CO2가 만약에 나왔다면 그 C14를 포함한 CO2가 나왔을 거다라는 것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실험을 하고 나서 방사능 계측기에서 방사선 기체가 그 CO2 14짜리 C를 가지고 있는 CO2가 발생하는지를 검출을 해봤더니 이번에도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흙 속에 호흡을 하는 녀석이 없었다라는 그런 결론이 된 것이고, 마지막으로 기체 교환 확인 실험. 그러면 알았어. 광합성도 아니고 호흡도 아니고 혹시나 뭐 다른 물질로 바꾸지는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필터처럼 이렇게 뭐 저장을 한다든지 그런 생명체라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실험을 해본 거지. 화성 토양에 영양소를 주입한 후에 용기 속에 기체 혼합물을 넣고 용기 내부의 기체 조성비가 변하는지를 조성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뭐 여기는 이제 표지가 될 만한 C14 이런 걸 넣을 필요도 없어. 넣을 필요도 없고 처음에 딱 있는 만큼 넣고 완전 밀폐를 시켜놨다는 거야. 밀폐를 시켜놓고 한참 지나게 했어. 지나게 하면 그래도 뭐가 거기 살았다면 기체의 조성 비율이라도 조금 바뀌거나 뭔가 변화가 있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험을 한 거야. 그러고 나서 며칠이 있다가 요 안에 원래 들어있었던 기체를 성분을 분석을 해봤더니 똑같더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구나. 숨쉬는 녀석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그런 실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험을 해본 거 가나다 3가지 실험이 다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생명체라면 물질 대사를 할 것이다 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실험을 설계를 한 거야. 그치? 동화작용을 하든 이화작용을 하든 뭐 이렇게 뭐 적어도 이렇게 뭘 받아들이고 내뿜 거라도 하겠지라고 전제를 깔고 실험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가 결론인 거죠. 그래서 해석을 보면
실험 가나다는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생명 현상의 특성을 이용해서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실험을 해봤는데 결론은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일단 존재하지 않는 걸로 했는데, 근데 있잖아, 이거는 그 전제가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은 모두 다 물질 대사를 하지만 만약에 화성에 사는 생명체라고 하는 녀석은 물질 대사를 하지 않는 녀석이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 실험 설계 자체가 초점을 잘못 맞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물질 대사를 하지 않는 형태의 생물이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그거는 여전히 이 실험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알겠음?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걸 물어보는 보기도 가끔 나오거든. 그래요. 자, 그런 실험을 해봤대요. 야, 이때 생명체가 나왔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러면 화성에 뭔가 이렇게 탐사선을 파견하자는 의견들이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일이야.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유지. 자극에 대한 반응은 우리 인간은 자극을 다섯 가지 자극을 받아들여요. 뭐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각. 나 이거 어떻게 편집하고 싶어. 미각까지 이렇게 5개. 너한테 메롱한 거 아니야? 아, 네. 그래. 미안해. 이거 메롱한 것 같아서. 자, 그래서 그렇게 5가지 자극을 받게 되는데 이런 환경 변화를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을 하는데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그런다는 거죠. 심지어 단세포 생물들 있잖아. 뭐 집신벌레 이런 애들. 그런 애들도 빛을 비추면 빛이 없는 쪽으로 가거나 빛이 있는 쪽으로 모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빛에 대해서 자극에 대해서 반응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그리고 식물들도 마찬가지. 식물들도 태양이 떠오르면 갑자기 광합성을 열심히 활발하게 막 해내고 그다음 잎 뒷면에 있는 기공을 열었다 닫았다 뭐 이 정도 반응은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항상성 유지 아까 어느 정도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발생과 생장 또 아까 얘기했죠. 발생은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 수가 증가하고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완전한 개체로 되는 과정 자체를 발생이라고 하고 생장은 길이 혹은 부피가 커지는 것 이런 것들을 생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뭐 웬만큼 다 설명했던 부분인 것 같아. 생식은 생물이 자손을 남겨서 종족을 보존하는 현상으로 집신벌레는 뭐 분열법 이거는 무성생식에 해당되지. 자기랑 완전 똑같은 자손을 낳는 그런 방법이고 그거 말고 사람 같은 경우에 유성생식이라 해서 남성과 여성이 구분이 되는 그런 생식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그 옆에 무성생식이랑 유성생식 설명도 어느 정도 나와 있네. 자, 그다음 유전이라고 하는 건 어버이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현상으로 생식 과정을 통해 어버이로부터 자손에게 유전 물질이 전달되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아까 얘기한 무성생식 같은 경우에 어때? 이 유전이 100%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형질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야. 전해지다 보니까 얘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어미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리면 자식도 한꺼번에 싹 다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동물도 마찬가지. 근데 동물 같은 경우에 무성생식을 하는 경우가 단세포 생물 외에는 잘 없어. 단세포 생물밖에 없지. 무성생식하는 녀석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다세포 생물 중에도 이제 무성생식하는 애들이 있거든.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바나나 알지? 바나나. 노랗고 맛있는 바나나. 그게 놀랍게도 우리 이 마트에 가보면 이 마트에서도 바나나를 팔고 저 마트에서도 바나나를 팔고 하잖아? 거기서 파는 모든 바나나가 놀랍게도 딱 한 그루의 바나나 나무에서 나온 바나나야. 전부 유전적으로 완전 똑같아. 그래서 맛도 똑같고 물론 뭐 이 생장 과정에서 좀 덜 익었다 더 익었다 이런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일단 기본적으로 유전 형질 자체는 똑같아. 그래서 얘가 만약에 그 바나나를 감염시키는 질병 게다가 이제 치료도 잘 안 되는 질병이 한 번 돌잖아? 그러면은 전 세계 바나나가 한꺼번에 다 이게 농장에서 키우는 바나나들이 다 한꺼번에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나 태어나기도 전인데 70년대인가 한번 그랬어. 그래가지고 바나나가 한 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 바나나가 품종이 한 방에 다 바뀌었어. 다 죽어버렸거든. 다 죽어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야생 바나나 중에서 야생 바나나는 조금 다른 애들이 있단 말이지. 야생 바나나를 채취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조금 개량해가지고 지금 현재 먹고 있는 바나나가 있는데 옛날 바나나가 더 맛있었다 그래. 나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또 그런 비슷한 병이 나타날 조짐이 있다 그래. 그래서 좀 퍼지고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또 이제 바나나 맛이 한번 또 바뀔지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런 것들도 무성생식의 예야.
왜? 가지만 잘라다가 심었는데 거기서 나무가 생기는 이런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무성생식의 예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 적응과 진화. 적응은 생물이 환경 조건에 따라서 행태, 기능, 생활 습성 등을 변화시키는 현상. 그래서 밑에 뭐 눈신 토끼라고 해서 추운 곳에 사는 토끼 같은 경우에는 털 색깔이 허옇게 되더라. 뭐 이런 것들. 사막에 선인장이 살다 보니까 물 뺏기고 싶지 않아서 이파리를 포기하고 나는 가시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적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적응의 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막 여우 같은 경우에는 애가 막 너무 더우니까 귀를 크게 해서 귀로 어떻게든 한번 체온을 한번 발산시켜 보자라고 이렇게 귀가 커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진화에 대해서는 중학교 3학년 때 진화에 대해서 꽤 자세하게 배웠을 것이야. 기억나니? 진화? 거기서 진화했던 거. 괜찮아. 요 뒤에서도 또 진화 또 얘기할 거니까. 네. 자, 그러면 이 6가지를 생명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6가지를 왜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이 단원을 위해서 바이러스. 요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했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생물과 생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왠지 이렇게 딱 이름만 봐서는 무생물과 생물이니까 딱 두 개를 딱 무자르듯이 잘라질 것 같은데 요 중간 정도 되는 녀석이 존재를 하더라는 거야. 그게 바로 바이러스라는 것이지. 오, 갑자기 여기서 왜 바이러스가 나왔나 했더니 바이러스라는 녀석은 그러니까 무생물과 생물의 중간 정도가 된다는 거군요. 두 가지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바이러스는. 그거를 좀 잘 알아둬야 돼. 첫 단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이거야. 바이러스가 무생물 성질도 갖고 생물 성질도 가진다는 거. 자, 그럼 바이러스가 뭐니?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로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 여기까지는 뭐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 왜? 우리 병원에 가면 아파서 왔어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의사들은 딱 먼저 그거부터 봐. 이게 세균에 의한 질환인지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인지. 보통 그거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서 세균에 의한 질환. 세균은 당연히 생물이야. 세균에 의한 질환 같은 경우에 항생제를 먹어. 아까 얘기했던 페니실린 같은 거. 페니실린 이후에도 항생제 엄청 많이 나왔거든. 항생제를 먹어서 치료를 할 수 있어. 근데 바이러스라는 녀석은 항생제로는 치료가 안 돼. 치료가 안 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이 뭐냐면 감기야.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뭐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균 이런 것들은 세균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는 항생제를 먹는다고 해서 감기가 낫는 게 아니야. 감기약이 없다 그러잖아. 그런 얘기 들어봤니? 감기약이라 그래서 처방해주는 약은 사실은 그 증상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약일 뿐이지 그 감기 바이러스 자체를 퇴치하는 그런 건 없어. 만들어낼 수 없어. 변종이 워낙 빠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바이러스가 세균이랑은 다르다라는 걸 하나 알아두고 구성은 단백질로 된 껍질과 유전 물질인 핵산인데 핵산이 DNA 또는 RNA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HIV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바로 에이즈를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야. HIV라는 녀석은 안쪽에 RNA가 들어있고 바깥쪽에 단백질 껍질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옆에 무슨 뭐 외계인처럼 생긴 거 이게 박테리오 파지라고 하는 건데 얘도 대가리 부분은 단백질 껍질로 돼 있어. 단백질 껍질로 돼 있고 안쪽에 DNA가 있다. 요거까지만 보면은 마치 생명체 같아. 그렇지? 생물들도 대부분 뭐 단백질 껍데기 안에 속 안에 뭐 DNA나 RNA 이런 거 들어있잖아.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지. 요까지는 생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바이러스가. 구성 자체는 그래. 그러면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을 모두 나타내는데 먼저 생물적 특성을 보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유전 물질인 핵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DNA든 RNA든 어쨌든 핵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생물적인 특징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 플러스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 물질 대사 및 증식이 가능하고 증식 과정에서 유전 현상과 돌연 변이가 매우 잘 나타나. 그런 것들까지만 보면 마치 생물 같아. 생물 같은데 왜 무생물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느냐? 세포의 구조를 완전히 갖추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생명체 밖에서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며 단백질 결정 형태로 존재를 해서 껍질이 단백질이라고 했지. 단백질 결정 형태로 존재를 해서 수년이고 수십 년이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가만히 언젠가 숙주가 나타날 때까지 그 상태 그대로 그냥 수십 년이고 수십 년이고 수백 년이고 수천 년이고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무생물적인 특성이라는 것이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는 뭐 산다는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하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가만히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수년이고 수십 년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다.
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무생물적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숙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생해야 되는 숙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 나타난 최초의 생명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렇지. 바이러스가 최초의 생명체라면 그 자체로 이렇게 뭔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야. 바이러스는 반드시 기생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최초의 생명체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TMV라고 되어 있는데 이 TMV가 뭐냐면 토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야. 그래서 TMV가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담배가 영어로 토바코잖아. 그래요? 그래요. 앞에서 그래서 담배가 토바코고 모자이크는 말 그대로 영어도 모자이크니까 TMV가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발견했느냐? 담배 모자이크 병이라고 해서 이게 담배가 잎에 무늬가 생기면서 말라버리는 병이야. 그래서 담배 모자이크 병이라는 게 담배 잎에 모자이크 무늬가 생기는 거거든. 말라버려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담배 모자이크 병에 걸린 담배잎에 즙을 짜서 세균 여과기로 걸러 얻은 여과액을 건강한 담배잎에 묻혔더니 담배 모자이크 병이 발생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세균 여과기라고 하는 건 세균보다 더 촘촘한 망이기 때문에 세균이 걸러져서 윗부분에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균 여과기를 건너서 나온 밑으로 흘러나온 애기는 세균이 없어야 정상인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거를 다시 건강한 데다 묻혔더니 담배 모자이크 병에 걸렸다는 거는 이 바이러스 자체가 세균보다 훨씬 크기가 작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세균 여과기도 통과할 만큼 작다는 얘기고, 그러고 나서 여과액으로부터 TMV를 분리 농축하여 결정을 얻을 수 있다. 세상에, 분리하고 농축했는데 얘가 생명체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가루라든지 이런 결정 형태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야. 양이 꽤 되면 이렇게 가루 형태로도 나오게 돼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TMV는 생명체 밖에서 결정 형태로 존재한다. 오, 신기하다. 그런데 결정 1마이크로그램을 물에 녹여서 건강한 담배잎에 발라 감염시킨 다음 며칠 후 다시 그 잎에서 TMV를 추출해서 양을 재봤더니 심지어 양이 늘어났더라. 왜? 숙주가 있으면 숙주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랑 비슷한 애들 왕창 늘린다 그랬잖아. 늘려가지고 증식이 됐다는 거야. 양이 늘어났다. 이건 생물의 특성인데, 그치? 그래서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발견한 게 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고, 얘네들을 보면서 이건 생명체인 것 같기도 하고 무생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두 가지 특성을 다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이러스는 생명체인 듯 무생물체인 듯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다라는 게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자, 7페이지를 보면 생명현상의 특성 중 하나인 물질대사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땡땡 작용, 간단한 물질을 복잡한 물질로 합성하는 과정이니까 미소야. 그러면 간단한 게 복잡한 게 되는 거니까 동화작용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제 펜을 들어도 된단다. 펜을 들고 동화작용에 동그라미 해주고, 이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흡수되니 방출되니? 흡수요. 그렇지. 흡수가 되어야 간단한 게 복잡하게 되는데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재료로서 쓰이는 게 바로 에너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당연히 복잡한 걸 간단한 걸로 하는 거니까 이화작용이고, 에너지는 방출된다. 이렇게 골라주면 돼요. 두 번째 거. 오르면 동그라미, 옳지않은 건 X. 생물은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그치? 생물은 물질 대사가 공통적인 특성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생물은 생식을 통해 자손을 남겨 종족을 보존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네. 발생과 생장은 세포 분열이 수반되어 나타나는 생명 현상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됩니다. 그치? 생장, 수정란이 개체로 되기 위해서는 세포 수가 마구마구 늘어나잖아. 그치? 이복 2개, 4개, 8개, 16개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2배씩 쫙 늘어나지. 자, 그다음 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생명현상의 특성.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의 양이 증가한다. 이거는 뭘까요? 아니에요. 미안. 기억 아니에요? 아니요? 이 친구들 일단 기억에서 비읍까지 한번 차근히 읽어보시게. 리을이라고 한 거지? 리을. 네? 리을이라고 한 거지? 니은이라고 했는데. 니은? 네. 니은이 뭔데요? 성식. 야, 생식이면 자기랑 비슷한 자손을 낳는 게 생식이잖아.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의 양이 증가한다는 건 항상성 유지하고 관련된 부분이 되겠어요. 중학교 때 항상성 유지에서 오줌 양 이런 거 하지 않았니? 이거 뜻이 뭐예요? 항상성 유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깥의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내 몸속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다라는 거야. 체온을 유지하고 몸속에 있는 수분의 농도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전부 항상성 유지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해 자란다. 뭔가 그렇지. 뭔가 이렇게 소설 속의 한 구절 같은데 이게 바로 자극에 대한 반응. 태양빛이라는 자극이 오니까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몸을 틀어서 자란다는 것이야. 그게 이제 소설 이런 있는데. 그렇지. 비슷하게 뭐 이런 문구 들어가는 거 있지. 뭐 여튼 그래요. 그다음에 어머니가 생명이면 아들도 생명이다. 이거는 유전. 그렇지. 훌륭해. 유전의 예가 되는 거죠. 식물은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합성한다. 뭘까요? 기억. 그렇지. 물질 대사 중에서도 특히 동화작용을 얘기를 하는 거지. 가랑잎벌레는 주변의 잎과 모습이 비슷하여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그렇지. 적응을 얘기한 거고. 암수사자의 난자와 정자의 수정으로 세기가 태어난다. 이게 생식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동그라미 X 해보시오.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어. DNA나 RNA 이게 유전 물질이거든. 이거를 가지고 있고 세포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 아니요. 갖추고 있지 않아.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세포의 구조를 갖추지 못하였다. 무생물적 특성의 첫 번째 동글뱅이 보면 세포의 구조를 갖춘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있는 건 오로지 뭐밖에 없다고. 단백질 껍데기랑 안쪽에 유전 물질 요 두 가지밖에 없다고. 나머지 세포가 되기 위해서는 그거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 뭐 미토콘드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호흡하는 데도 사용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세포 소기관들이 엄청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생략해버렸다는 거지. 바이러스가. 3번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으면 유전 현상이 나타난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래 기생해야 되는데 어떻게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하겠어. X고 세균보다 크기가 훨씬 크다? 세균보다 훨씬 크기가 작다 그랬어. 그거는 언제? 여기 실험에서 네. 세균 여과기를 통과할 정도로 세균보다 바이러스가 훨씬 작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나타난 최초의 생명체이다? 아니라 그랬지. 왜 아니라 그랬냐면 반드시 기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보다 이전에 제대로 된 생물이 있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에 있는 생물의 구성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8분 정도가 되었으니 약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한 거는 그닥 어려운 거 없죠? 네. 그래. 자, 좀 쉬었다가 음료수도 하나 마시고.
생물의 구성. 자, 생명체를 그러면 구성하는 물질이 뭘까요? 라는 건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부분은 뭘로 구성되어 있죠? 물이요. 그렇습니다. 물이 첫 번째로 나오게 돼요. 모든 생물체, 웬만한 생물체들은 전부 다 물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체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약 45%에서부터 많게는 95%까지도 물이 차지하는 그런 생명체도 있어요. 그리고 인간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정도래? 70%? 한 70% 정도가 물이라고 그러지. 자, 그래서 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물질이고, 그러면 물의 특징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 분자는 어떻게 쓰니? 물을 분자식으로 쓰면 H2O 이렇게 쓰고, 요거를 모형으로 한번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보통 요렇게 O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H 수소 두 개를 요렇게 표시를 하지. 얘가 요렇게 표시를 하지는 않는다고. 네. 그치?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얘네들은 극성 분자야. 극성 분자라는 게 뭐냐면 요게 이제 산소 부분이고 요게 수소 부분인데, 수소 부분은 플러스 그리고 산소 부분은 마이너스, 전기적으로 그런 성질을 띈다는 거야. 그래서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쪽이 되고 이쪽 부분은 플러스 쪽으로 극성이 나눠져 있는 분자라는 것이지. 그래서 물 분자들이 쫙 돼 있으면은 한 방향으로 쩌로록 나열이 되는 거야. 여기가 플러스니까 다음 마이너스 부분 쪽이 이쪽으로 오고 뭐 그런 식으로 나열이 되는 그런 게 극성 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 분자의 구조는 산소 원자 한 개와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돼서 H2O인데, 산소 원자는 약한 전하를 띠고 마이너스 쪽.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산소는 이온이 되면 무슨 이온이 되니? 이온이 되겠지. 네. O, E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산소는 약한 전하를 띠고, 그 다음에 수소는 이온이 되면 뭐가 되죠? 플러스 양이온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약한 양전하를 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 분자는 극성을 띈다.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쪽, 이쪽 부분은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극이 생긴다. 그게 바로 극성을 띈다는 거야.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있잖아.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이 극성 물질이거나 아니면 무극성 물질이야. 무극성 물질이란 건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평형을 이루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CO2가 뭐니? 이산화탄소지. CO2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겼냐면 중간에 탄소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O가 두 개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CO2가 얘가 극성이 없어. 극성이 없고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것이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요 안에서 어떻게 좀 편제되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요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무극성 분자들도 존재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신기한 게 극성이랑 무극성이 완전히 다 안 섞이는 건 아니지만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끼리 잘 섞여. 물에 잘 녹는다 이거야. 극성끼리는. 그리고 무극성끼리도 서로 잘 섞여. 근데 극성이랑 무극성끼리는 아주 잘 섞이는 편은 아니야. 완전히 안 섞이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긴 하지만 이렇게 뭐 설탕이나 소금처럼 막 잘 녹고 그렇지는 않잖아. 그런 것이 극성이라는 거에 또 그 원인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그마한 글씨를 보면은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보다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커서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결합하는 데 관계하는 전자가 산소 원자 쪽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극성이 나타난다.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가 띄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산소가 수소보다 전자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산소 쪽으로 전자가 끌려가서 일부 이쪽으로 마이너스가 쏠리기 때문에 이쪽 산소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 수소가 있는 쪽이 플러스가 된다는 이유 설명을 해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한 물 분자의 산소와 인접한 물 분자의 수소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여 수소 결합이 일어난다.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물 분자가 하나만 존재할 리가 없잖아. 그렇지? 분자라는 거 여러 개 존재를 할 거니까 다른 물 분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O, H 이렇게 해서 H가 있는 쪽으로 다른 거에 산소가 와서 쩔거덩 붙는다는 얘기지. 물 분자들끼리 이런 식으로 쫙 나열이 된다. 이 과정에서 이 수소가 마치 결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돼가지고 거기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수소 결합이라는 것이야. 분자들 사이에서 수소 결합이 일어나서 이 수소 결합이 분자들 간에 잠깐만 왜 바깥에서 뭐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 그래서 수소 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분자들 사이에 약간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따라서 얘는 이 결합을 끊어야지만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물이 끓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면 비열이랑 기화열이 굉장히 크게 되는 거지. 많은 에너지를 받아야지 온도가 조금밖에 안 변하는
그런 식으로. 여기 결합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 결합을 끊기 위해서 이게 결합을 이렇게 점선으로 막 표시를 하기도 해. 수소 결합이라고 해서 수소가 다른 분자에 있는 물의 산소 부분을 끌어당기는, 왜 전기적으로 플러스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끌어당기는 그런 결합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게 여기 보면 밑에 그림에 물 분자의 구조 해가지고 물 분자는 약한 양전하와 약한 음전하를 동시에 가지는 극성 분자이다 라는 게 왼쪽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보면 수소 결합이 거기 점선으로 표시가 돼 있어. 완벽하게 이제 한 분자가 됐다는 건 아니고 분자들 간에 사이에 점선으로 이렇게 결합을 보통 표시를 하는데, 한 물 분자의 산소가 인접한 물 분자의 수소에 전기적으로 끌리게 되면서 수소 결합이 일어나서 얘네들을 끊기 위한 에너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지. 다른 물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와야 온도도 변화하고 그 다음에 상태도, 그러니까 액체에서 기체가 되거나 이런 거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이야. 물에서는 그게 두 가지, 거기 밑줄 그어놓은 비열과 기화열이 크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줘야 돼. 물이 다른 웬만한 물질들보다도 비열이 굉장히 큰 편이야. 기화열도 크고. 자, 그래서 물의 특성과 기능 보면 비열이 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온도가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지? 열을 많이 가해줘야 온도가 조금 올라가고 열을 많이 뺏겨야 온도가 조금밖에 안 내려간다는 얘기니까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체온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지. 물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화열이 크다는 거는 이렇게 날아갈 때 열을 많이 받아야지만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체온 조절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반대로 이제 더울 때 땀 나가지고 몸 식히는 거 이런 거 할 때도 물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얘기야. 근데 이런 다른 거는 것보다 더. 기준이 물 아니에요? 기준이 물인데 다른 물질들이 물보다 훨씬 이게 그 비열도 그렇고 기활도 그렇고 작다고. 차이 나게 물이 굉장히 큰 편이야. 독특하게 액체 중에서도 거의 독보적으로 제일 큰 수준인 것이지.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물질에 대한 용해성이 크다는 거야. 아까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를 잘 녹인다 그랬지. 그래서 각종 물질을 녹여서 운반하고 체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해주는데, 이 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뛰어난 용매야. 물만큼이나 다양한 것들을 녹일 수 있는 물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제일 많아요. 대신에 물에 안 녹는 것들도 있어. 그치? 뭐 기름이라든지 이런 지질 성분 이런 건 물에 안 녹잖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물을 녹이는, 지질을 녹이는 다른 용매들도 있지만, 유기용매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걸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을 때보다 얘가 물로 구성되어 있을 때가 훨씬 다른 물질들을 많이 녹여서 우리 몸속에서 활발하게 운반을 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게 비열 크고 기화열 크고 그 다음에 다른 물질들을 잘 녹인다. 이렇게 세 가지 물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물을 빼고 나서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은 상식적이지만 단백질이야. 그치? 단백질은 어디 있니? 우리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피부, 그 다음에 각종 장기들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지. 잠깐만 얘들아 미안해. 어이 웬일인가? 종이. 왓종이? 쌤이 문자로 종이 받아. 종이? 교재를 받으러 오라고 했던 게 아닐까? 이건 것 같아. 수학. 어디 가니? 놀러 가니? 어디 육지요? 응. 캠프. 캠프? What 캠프? 인성. 오. 그래. 제주도의 명예를 드높이고 오게. 그리고 세준이는 같이 온 거임? 네, 그냥 집들이 겸. 그래, 이거 수업 유튜브에다 올릴 거니까 열심히 보셈.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23일부터 올 수 있어요. 알았어.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아. 수업하는 중이라. 이만. 자, 미안. 이거 녹음됐을 것 같아. 방금 내가 한 얘기들. 파란색이요. 그치. 파란색이지. 빨간색. 어메, 어떡해. 동영상에 이상한 내용이 녹음돼 있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무슨 캠프 이런 거 드립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단백질.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물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구성 원소가 어떤 거죠? 탄소, 수소, 산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다른 지방이라든지 지질이라든지 탄수화물 이런 거랑 다르게 질소가 들어있다는 게 특징이야. 거기 이제 질소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싹 해주고, 또는 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 거. 질소랑 황이 추가로 들어간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본 단위는 뭐니? 우리 소화할 때 배웠던 것 중에서 단백질이 소화되면 최종 단계에서 무슨 형태가 된다? 아미노산이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했었거든. 그래서 아미노산이 바로 이 단백질의 가장 기본 단위야. 한 분자짜리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아미노산이 기본 단위가 되고, 대신에 단백질이라 그래서 우리 피부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아미노산 하나가 아니라
아미노산이 엄청나게 여러 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그게 바로 단백질 하나 한 분자를 이루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아미노산의 종류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물체 내에서 아미노산이라 그래봐 끽해봐야 한 20가지 정도밖에 안 돼. 20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이 머리카락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피부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근육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완전히 기능과 모양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거야. 색깔도 그렇고. 이 20가지의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라는 거 기억 꼭 해주세요. 여기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구조가 결정되고 단백질의 구조에 따라 단백질의 기능, 성질, 뭐 모양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해. 이 순서를 알려주는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유전 물질이야. DNA, RNA 이런 것들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뭐냐 하면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지금 피부에 있는 애야. 피부에 있는 애면 자 그러면 여기서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단백질이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니까 아미노산 20가지 중에서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정보를 요 DNA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DNA가 풀리면서 거기에 쫙 이렇게 복사하는 애가 붙어서 마치 복사기에서 읽듯이 그 순서를 한번 쫙 스캔을 해. 스캔을 한 다음에 그거대로 그 모양 틀대로 아미노산을 몸속에서 하나씩 갖다가 꿰어 맞추는 거야. 꿰어 맞춰서 하나로 완성을 하면 그게 바로 피부 세포 하나가 새로 생겨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필요한 녀석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야.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잘못되면 갑자기 이 피부에서 갑자기 머리카락이 생기고 뭐 근육에서 갑자기 뭐 피부 조직이 생기고 그런 일이 없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 순서가 잘못돼 버리면. 순서가 중요하다. 아미노산이 배열되는 순서. 아까 아미노산은 총 한 20가지 정도 있다 그랬어. 천연 아미노산이 2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게 나열되는 순서에 따라서 완전히 성질이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정도까지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9페이지로 와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건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데 얘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그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 아미노기라고 해가지고 N하고 H 있는 쪽 있지. 아까 단백질에서 특징이 N이 있다, 질소가 있다라는 거 있잖아. 질소가 있는 쪽이 바로 아미노기야. 그래서 아미노산 이름이 붙었다는 것 자체도 N, 질소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쪽이 이제 아미노기 해가지고 아미노기에 어떤 게 오느냐에 따라서 이 아미노산 이름이 결정이 돼. 이름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곁사슬이라고 해서 R쪽, 이건 알킬기라고 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곁사슬이라고만 알아두고 그 다음에 C하고 O하고 H 있는 쪽, 그쪽에 이름이 뭐라고 써있니? 카르복식이. 원래는 옛날엔 카르복식이라고 그랬는데 그 르자 빼고 카복식이라고 요새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카본이 탄소잖아. 그래서 탄소가 있는 쪽을 카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야. 그 카본에서부터 이름을 따온 거지. 카복식이라고. 이렇게 세 파트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곁사슬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고 아미노산은 생물체 내에 20여 가지가 있다. 천연 아미노산이 20가지 정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음식을 먹을 때 이게 동물성 단백질이냐 아니면은 뭐 식물성 단백질, 식물성에도 단백질이 있어요. 콩이라든지 이런 데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어떤 단백질이 더 좋다고 그래? 식물성. 아니야. 동물성이. 동물성 단백질이 더 좋아. 왜냐하면 동물성 단백질에는 여기 20가지 천연 아미노산들이 다 들어있어. 근데 식물성 단백질에는 아무리 좋은 식물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게 콩이거든. 콩 단백질이라고 할지라도 천연 아미노산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못해.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당연히 동물로부터 고기로부터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진짜야. 그 건강하지 않다고 하죠. 에이, 그건 약간 지방과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동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 고품질의 단백질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 몸 키우는 사람들이 콩 먹고 운동하지는 않잖아. 닭가슴살 먹고 운동하지.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자, 그다음에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까 아미노산이 기본 단위라고 그랬잖아. 근데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엄청 여러 개가 나열된 거라 그랬지. 그럼 나열이 되려면 그 사이사이가 뭔가 결합이 일어나서 붙어 있어야 될 거잖아. 그 결합되는 방식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한 아미노산의 카복시기 부분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C하고 O하고 H 이쪽에 있는 부분이 카복시기지. 그쪽 카복시기와 다른 아미노산의 아미노기 NHH 있는 이쪽 사이에서 요게 쭉 사슬처럼 쫙 나열이 되는데 그 사이에서 딱 카복시기에 있는 OH 아래쪽에 OH 있지. 카복시기에서 OH 있고 그 다음에 아미노기 쪽에서 아래쪽에 H 있지.
그거 두 개가 합쳐져서 H2O가 돼서 물이 하나 딱 빠지면서 그쪽에 팔이 남아있잖아. 네. 원래 팔이 있었는데 OH하고 H가 빠지면서 팔이 남았으니까 걔네 둘끼리 딱 손을 잡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다.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에서 중요한 거는 뭐 물이 하나 빠져나간다.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에요. 물이 하나 빠져나가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얘는 하나만 결합되는 게 아니라 수만 개, 수십만 개까지도 쫙 다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아미노산 이게. 그래서 아미노산이 두 분자가 연결된 것을 다이펩타이드. 다이가 이 D라고도 읽는데 다이 두 개라는 뜻이야. 다이펩타이드. 그다음에 세 개가 되면 트리펩타이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이 가게 되는데 더 많아지면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폴리펩타이드가 조금 더 커지면 이제 단백질 한 분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 정도까지 해놓으면 되고 그다음에 단백질의 기능 이런 거는 중학교 때 다 했던 거니까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우선순위는 좀 밀리지. 탄수화물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없으면 지방부터 꺼내 쓰고 지방까지 썼는데도 또 에너지가 부족하면 그때부터 이제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렇고 물질 대사 등 각종 화학 반응과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데 효소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단백질로 만들어진다. 이거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항체도 만드는 것도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물 빼고 제일 많은 거 그게 바로 단백질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단백질로 만들어진다는 거지. 심지어 피 속에서 그 피를 빨갛게 보이게 하는 그 헤모글로빈 얘네들도 단백질이라는 거야. 오, 그렇구나. 적혈구도 단백질 이 주성분인 거예요. 자, 단백질은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게 세 번째가 물, 단백질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게 지질. 뭐 옛날에 배울 땐 지방이라고 배운 적도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지방이랑 지질은 다른 말은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질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특성이 어때? 물에 잘 안 녹아. 그래 뭐 지방이 물에 잘 안 녹는 거야 뭐. 기름인 셈이니까 상식이지. 그래 물에 잘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잘 녹는 화합물이다. 그런데 여기 종류를 보니까 밑에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있어. 그 중에서 중성지방 요거는 왠지 건강검진하면 자주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용어 아니니. 그래서 이 대부분의 지방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중성지방들이야. 중성지방이라 그래서 얘는 뭘로 구성되냐면 탄소, 수소, 산소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아까 단백질에는 질소라든지 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다 했는데 탄수화물이랑 지질 같은 경우에는 뭐 CHO 딱 세 개로만 구성이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글리세롤 한 분자랑 지방산 세 분자가 결합된 형태이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글리세롤 하나 해놓고 이렇게 다리 세 개 이렇게 산발이 돼 있는 걸로 보통 그림을 그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게 글리세롤, 그 다음에 붙어 있는 게 지방산들 해가지고 그 옆에 구조 해가지고 그림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에요. 그런 식으로 형태가 되어 있고 얘는 저장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왜? 양에 비해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양이 크기 때문에 주로 저장할 때는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몸에서 살찌게 살이 쪄서 배에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두텁게 인격이 쌓이는 거 이런 것들도 대부분 주성분이 지방으로 해서 저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야. 하지만 또 좋은 작용도 해. 좋은 작용도 하는데 피하 지방은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왜? 피부 바로 밑에 사실 피하 지방층이 있거든. 피하 지방층이 없으면 굉장히 많이 추울 거야. 열이 아무래도 더 빨리 이렇게 바깥쪽으로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자체가 열 전도율이 낮아.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열을 잘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을 막 너무 많이 하잖아. 너무 많이 하고 이 몸에서 체지방 수치가 너무 떨어지잖아. 그러면 피부에 탄력도 없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막 그렇게 돼. 그래서 내가 운동을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 피하 지방이 너무 많이 빠지면 늙어 보일 수 있어. 주름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작용도 있어요. 운동 너무 열심히 하면 그래. 그렇고. 자, 그 다음 인지질. 인지질도 이제 지질의 한 종류인데 탄소, 수소, 산소 외에 인을 포함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인을 포함하고 있어서 인, 포스페이트를 P가 포스페이트야. 인이 영어로는 포스페이트거든. 그래서 인을 포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로 구분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까 이 중성지방에는 글리세롤과 지방산 해가지고 다리 3개 있는 걸로 그렸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그리게 되느냐 하면은 보통 인산으로 대가리를 하나 이 인, P가 들어있는 대가리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다리를 그려줘요. 다리를 그려줘서 인이 들어있는 이 부분이 뭐다는 거야. 친수성 머리. 물이랑 친해. 물이랑 잘 섞이는 부분이 친수성. 친수성이라는 게 물이랑 친하다는 뜻이거든.
친수성 머리고 이쪽은 소수성. 물이랑 안 친해. 이 부분이 그야말로 완전히 그 기름 부분인 셈인 것이지. 그래서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지질이라고 하는 게 보통 세포를 구분을 하는 데 써. 세포의 구분, 경계를 구분하는 데 써.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이잖아. 물이다 보니까 세포의 바깥쪽 부분에 물이 많거든. 물이 많으니까 거기서 막을 형성을 하려면은 이 물이랑 친하지 않은 다리 쪽을 안쪽으로 두고 그다음에 물이랑 친한 쪽을 바깥으로 두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한 다음에 반대쪽에는 이렇게 다리가 생겨서 대가리가 이쪽 방향으로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쫙 나열이 되면 요 안쪽 부분이 세포 안쪽 부분이 되는 것이고 요 바깥쪽이 세포의 바깥쪽이 되는 것이야. 친수성 부분이 바깥쪽으로 양쪽으로 가게 되고 소수성 부분이 안쪽으로 해서 이게 거기 나와 있는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것이야. 이게 인지질인데 인지질이 두 겹으로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 보면은 세포 안팎은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인지질의 친수성 머리 부분은 물 쪽을 향하고 소수성 꼬리 부분은 안쪽을 향해서 이중층을 이루고 세포의 안과 밖을 구분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걸로도 쓰인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걸 이용한 것이지 우리 체내에서.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생체막, 세포막. 우리 세포들 다 세포막이 있잖아. 동물에는 세포막이라든지 아니면은 세포 속에서도 핵이 이렇게 동그랗게 막에 쌓여 있지. 그걸 핵막이라 그래서 그거 핵막이 있거든. 그 핵막의 주성분이 바로 인지질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이 물이 많은 환경에서 외부랑 내부를 경계지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이 인지질이 해주게 됩니다. 스테로이드는 아마 우리 일상생활 뉴스 같은 데서도 가끔씩 나오니까 무슨 뭐 운동선수가 갑자기 뭐 스테로이드 제제를 먹어가지고 뭐 자격 정지가 되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 그거야 바로 스테로이드. 이거는 4개의 탄소 고리로 되어 있는 녀석인데 얘도 지질의 일종이고 뭐에 대부분 들어가냐면 성호르몬. 성호르몬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그거거든. 그래서 그 운동선수들이 먹었다고 하는 건 대부분 남성 호르몬을 먹은 거야. 남성 호르몬을 외부에서 투여를 받은 거지. 투여를 받으면 남성 호르몬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근육을 키워. 왜?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남자들이 이렇게 근육이 생기고 그런 거거든. 별로 운동을 안 해도 아무래도 여자보다 남자가 근육이 많잖아. 그게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거든. 근데 외부에서 남성 호르몬을 더 넣는 거야. 그러면은 운동을 조금만 해도 근육이 빵빵 생기고 그리고 근육만 생기면 좋을 텐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을 나타내게 되지. 왜? 성격도 좀 바뀌고 약간 이게 공격적으로 좀 바뀌게 되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남성 호르몬 이런 거 못 맞게 돼 있잖아. 도핑 규정에 의해서 금지가 돼 있는 것이야. 운동선수만 못해요? 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호르몬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치료용으로 그 성호르몬을 더 이렇게 투여를 받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남자들의 그 중년 남성들의 최고의 고민이 뭐니? 탈모. 내가 머리를 만지고 있잖아. 내가 고민한다는 게 아니고 탈모가 굉장히 고민이잖아. 근데 그 탈모 치료제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성 호르몬이야. 오, 신기해라. 여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전적으로 해서 그냥 탈모가 생기지는 않아. 여성들은. 뭐 물론 신경 써가지고 원형 탈모가 생긴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여자들도 그냥 남자처럼 그냥 완전히 시원하게 대머리가 까지거나 이런 경우는 없잖아. 주변에서 본 적이 없지. 그게 왜 그러냐면 여성 호르몬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대머리가 되기 전에 이미 머리가 빠졌으면 소용이 없어. 머리가 이제 빠지려는 그 찰나에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은 그 머리가 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이 탈모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먹는 약. 아직은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뭐 프로페시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호르몬 제제야. 오, 신기한데. 박태환도 주사해가지고 그 박태환은 네비도라는 걸 맞았다 그랬잖아. 네비도가 뭐냐면 남성 호르몬 제제야. 남성 호르몬 제제가 돼가지고 그거는 말 그대로 이 스테로이드 제제하고 비슷한 거지. 테스토스테론이 거의 주성분이 되는 그런 주사기 때문에 그걸 맞으면 아무래도 기록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게 근데 지금 녹화하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자. 그게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된다 그래. 자,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이제 스테로이드. 그게 구성 성분이며 대표적인 예로 콜레스테롤도 스테로이드의 일종이라는 것이야.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왠지 그런 거 먹으면 일찍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잖아. 콜레스테롤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 왜 그러냐면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점액처럼 혈관벽에 이렇게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되면 혈관을 좁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뭐 갑자기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콜레스테롤 몸에 안 좋다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꼭 몸에 안 좋기만 한 건 아니야. 그대들하고도 크게 상관이 없지만 성장기의 아이들, 그러니까 뭐 한 초등학교 한 저학년, 고학년 요 정도 되는 애들 엄청 먹고 엄청 크잖아. 그때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몸속에 존재를 해야지 쑥쑥쑥쑥 자랄 수가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성장하고도 관련이 있어. 그래서 성장기의 청소년한테는 콜레스테롤을 너무 제한하는 것은 좋지 않다.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몸의 성장이 끝나고 특히 나같이 이제 더 이상 자랄 일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는 게 몸에 좋지는 않지. 혈관벽에 쌓이기밖에 더 하는 게 없으니까. 거기 써있네. 콜레스테롤이 뭐의 역할을 한다고? 동물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거든요. 자, 그 정도까지 해서 지질 해주면 되겠고, 탄수화물은 우리 실제로 식사할 때는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해. 그렇지? 밥이나 빵이나 이런 게 주식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밥 먹을 때는 탄수화물을 엄청나게 먹는데 우리 몸속에 막상 남아있는 거는 탄수화물은 굉장히 적어. 먹는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조금밖에 안 남는 거지. 단백질은 먹는 족족 몸에다가 남는다고 보면 되는데 탄수화물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야. 왜 그러냐? 탄수화물은 대부분 다 에너지원으로 소모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먹자마자 다 소비를 해버려요.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고 1g당 4kcal 정도 주의 에너지원으로 쓰이죠. 식물에서는 체구성 물질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식물의 체구성 물질로 남아있는 게 바로 녹말. 그래서 우리 쌀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걸 먹게 되면 주로 탄수화물을 얻을 수 있잖아. 쌀이나 밀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몸에서는 뒤에 나오는구나. 자, 한 페이지를 넘겨보면 아주 조금밖에 없는데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시간을 한번 봤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표에 보면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했는데 전부 다 공통적으로 당류라는 게 들어가요. 아, 그래. 일단 탄수화물은 당류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당류라고 하는 건 하나, 이당류는 둘, 다당류는 여러 개, 그런 의미야. 그래서 여기 보면 단당류는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포도당을 비롯해서 두 가지가 더 있어. 과당이랑 갈락토스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고, 그 다음에 이당류는 단당류 두 개가 결합을 한 거야. 결합을 한 건데 이게 뭐 포도당이 두 개 결합됐는지 아니면 포도당이랑 과당이 결합됐는지 포도당이랑 갈락토스가 결합됐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당류를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달라.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외우는 거는 아마도 시험 직전 정도가 되면 이 단당류랑 이당류랑 종류 그리고 뭐랑 뭐가 결합된 건지 이런 것까지도 기억을 해줘야 돼. 되게 치사하게도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많이 내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요거까지 외워야 된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해주고, 아까 아미노산 있잖아. 단백질에 아미노산 있었지.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거는 무슨 결합이라고 그랬죠? 훌륭해. 자, 아미노산 미소야 기억나지? 네.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그랬어. 물이 하나씩 빠지면서 이제 결합하는 거. 그거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했지. 근데 여기서 당류가 결합을 할 때는 이름이 조금 달라. 아니, 글리코사이드 결합. 그 옆에 있는 글리코사이드 결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거에 의해서 탄수화물은 글리코사이드 이 결합 이름들도, 그러니까 뭐 이름 결합을 써라라는 문제는 웬만큼 안 나오지만은 갑자기 이런 용어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이게 뭐랑 뭐가 결합하는 거더라 이 정도는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름들이 약간 좀 비슷비슷해서 그래. 근데 이거 사실 영어로 배우면 훨씬 쉽다. 탄수화물이 글루코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글리코사이드 결합인 거야. 글리코까지를 같이 써먹는 거지, 이름에. 글리코젠이 뭐였죠? 글리코겐이 뭐냐면 간에서 포도당이 너무 몸속에 많잖아? 그러면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바꾸는 거야, 간에서. 근데 얘는 탄수화물이랑 비슷한 거야. 비슷한 게 아니라 다당류의 일종이지. 다당류의 일종이야, 글리코겐은. 그래서 포도당은 단당류잖아. 단당류를 다당류로 합성을 해버리는 거지, 간에서. 그 바로 옆에 다당류에 나와요. 다당류 보면 수백 또는 수천 개의 단당류가 결합돼서 긴 사슬을 이룬 것으로, 셀룰로스라고 하는 건 식물 세포벽의 주로 식물에 들어있는 거고, 녹말, 요거는 식물의 저장 탄수화물, 글리코젠이 방금 얘기했던 동물의 저장 탄수화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글리코젠으로 간에다가 쌓아놨다가 이것도 너무 많다. 그러면 이걸 아예 지방으로 바꿔버려. 지방으로 바꿔서 우리 몸속에 이제 점점 내장 지방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먹고 운동을 안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글리코젠인 상태에서는 포도당이랑 글리코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몸의 혈당량을 조절해주는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은 사실 우리 몸속에는 거의 글리코젠 외에는 방금 소화가 된뭐 포도당이 약간 좀 존재하는, 혈액 속에 포도당으로 조금 존재하는 그 정도밖에 없는 거야. 그 정도밖에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남았어. 핵산. 핵산은 영어로 뭘까요? 핵이 뉴클리얼. 뉴클리어잖아. 뉴클레익 애시드야. 그래서 핵산은 산이 뭐니? 산성, 애시드잖아. 애시드. 마운틴 말고요. 애시드니까. 아이고, 왜 대문자를 썼지? 뉴클레익 애시드라고 해서 핵산이야. 말 그대로 뉴클리어하고 비슷하죠. 자,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디 들어있느냐면은 우리 세포의 핵 속에, 세포 중에서도 핵 속에서도 유전물질 DNA랑 RNA 이쪽에 주로 존재를 하는 것이죠. 이게 아까 네가 얘기했던 뉴클레오타이드 그거야.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거지. 뉴클레오타이드고, 뉴클레오타이드는 대신에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인산, 당, 염기 이렇게 세 가지야. 이거는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인산, 당, 염기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붙어가지고 뉴클레오타이드 하나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왠지 눈치가, 요거 하나가 기본 단위고 이게 엄청나게 여러 개가 붙어있는 그런 게 있을 것만 같지? 그게 바로 그 밑에 있는 DNA, RNA 이런 것들이, 여기 보이는 요 세 가지 인산, 당, 염기 요런 단위가 수만 개, 수천만, 수십만 개가 쫙 다 붙어있는, 그게 바로 DNA, RNA가 되는 거예요.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 인산이야 뭐 인이 들어간, 아마도 포스페릭 애시드 뭐 이런 거겠지. 뭐 인이 들어간 산이라는 뜻일 거고, 그 다음에 당이라고 하는 게 이게, 깜짝이야. 그럼 당이라는 게 탄수화물이라는 얘기잖아. 그래, 탄수화물이 여기 들어가 있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게 종류가 조금 달라. 위에 보면은 단당류의 그림 한번 봐봐. 포도당에 무슨 도형을 그려놨니? 육각형 그려놨지. 네. 이거는 이 포도당에 들어있는 거는 탄소가 6개 들어있다는 거야. 6개 들어있기 때문에 육각형을 그린 거거든. 요 점 하나마다 탄소가 하나씩 존재를 한다는 의미로 6개를 그려놓은 거야. 진짜로. 탄소가 6개 들어있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 밑에 당 해놓고 오각형을 그려놨지. 여기 들어가는 당은 탄소가 5개 들어간다는 거야. 5탄당. 그러면 인자는 탄소가 없는 거예요? 인산은 탄소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인산에는 탄소가 안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당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탄소 중에서도 아니지, 인산에도 탄소가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잠깐만 있어. 신기하네요. 그래서 여기에 육각형, 오각형을 그려놓은 게 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고, 그 내용이 사실 그 옆에 써 있어. 단당류의 탄소수에 따른 분류라고 해가지고, 단당류는 탄소수에 따라 3탄당, 4탄당, 5탄당, 6탄당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5탄당에는 핵산의 구성 요소인 리보스와 디옥시리보스, 6탄당에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있다. 라고 해서 탄소 수에 따라서 5탄당, 6탄당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림을 괜히 그려놓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마디 해주면서, 이제 마지막 쪽으로 달려가게 되면, 시간은 거의 다 됐네. 자, 마지막으로 DNA하고 RNA가 조금 다르다는 거야. 뭐가 다르냐? 당이 무슨 당을 가지느냐? 그게 달라요. 당이, DNA는 디옥시리보스를 가지면 DNA가 되고, RNA는 리보스를 가지면 RNA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앞에가 D자로 시작하니까 디옥시리보스, R로 시작하니까 그냥 리보스 이렇게 된 것이야. 그러면 디옥시리보스랑 리보스가 뭐가 다른데요? 디옥시의 차이네. 그치? 디옥시라는 게 무슨 뜻일까? 여기서 D는 2개라는 게 아니라 없다는 뜻이야. 없다는 뜻이고, 뒤에 있는 옥시 회사 이름인데 산소라는 뜻이지. 산소. 산소가 옥시젠이잖아. 네. 그래서 산소가 없는 게 디옥시 리보스야. 그래서 리보스는 리보스인데 산소가 빠져나가면 디옥시 리보스가 되는 거고, 산소가 그대로 있으면 리보스가 되는 거야. 그 차이가 있는 거고, 사실 그게 디옥시 리보스가 왜 디옥시 리보스냐, 이거보다는 DNA랑 RNA가 구조상으로 어떤 차이가 있고, 당이 뭘 가지고, 염기의 종류가 뭐고, 기능이 뭐고, 그 밑에 있는 이 표 자체를 좀 기억을 해두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DNA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전 물질이라고 부르는 이중나선 구조로 돼 있다고 하는, 그게 바로 DNA가 되는 것이고, 당은 디옥시리보스. 그 다음에 염기의 종류가 4가지밖에 안 돼. 딱 4가지야. 더 없어. 아데닌이라고 됐구나. 아데닌, 옛날에는 아데노신이라고도 했는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AGCT. 이렇게 약자 따가지고 AGCT라고 이렇게 대문자로 보통 쓰지.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고, 기능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이 세포에선 대부분의 경우가 아직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애들이 훨씬 많아. 세포 분열 중인 것보다.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저장해 놓기만 하는 그런 형태로 갖는 게 DNA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RNA는 얘는 이중 나선 구조가 아니라 한 가닥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구조야. 왜냐하면 얘는 언제만 생기느냐면은 얘가 세포 분열 간기에는 안 나타나고 세포 분열 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거거든. 얘네들이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지금 DNA에 저장돼 있던 순서가 그게 살짝 풀리면서 거기에 있던 순서를 복사하는 용도야. 복사를 해서 뭐 한다고? 아까 아미노산을 하나씩 갖다 꽂는다 그랬지. 꽂아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한다 그랬잖아. 그거를 해주는 어떤 뭐라 그럴까, 이 복사 용지에서 지금 이렇게 본을 떠놓는 용도로 만드는 게 RNA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단일 가닥 구조고, 왜 단일이냐? 여기다가 아미노산 하나씩 끼우려고 이렇게 꼬인 구조가 아니라 하나로 쫙 돼 있는 거고, 거기 보면은 DNA는 이렇게 두 개씩 쌍이 되어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RNA는 하나만 돼 있고 길이도 막 들쭉날쭉하잖아. 짧은 게 있고 긴 거 있고, 거기다가 딱 맞는 사이즈의 아미노산을 갖다 끼우겠다는 거야. 그 비어있는 쪽에 아미노산이 갖다 붙는 거야. 그리고 당은 리보스를 갖고 있고, 염기의 종류가 DNA랑 조금 달라. AGC까지는 똑같아.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까지는 똑같은데 티민 대신에 유라실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가 차이점이 되겠어요. 요거 가지고 되게 많이 문제 물어봐. 염기의 종류 가지고도. 치사하지만 많이 물어봅니다. 자, 기능은 유전 정보의 전달 및 단백질 합성 과정에 관여를 한다. 여기 반대쪽에다가 이제 아미노산이 하나씩 와서 맞추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무기염류는 중학교 때 했던 정도 수준 이상으로는 더 이상 추가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칼슘, 나트륨, 칼륨, 철, 인, 아이오딘 이런 것들 다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한 번씩만 읽어보면 될 겁니다. 자, 그 정도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직 과학 그 부교재를 못 구했니? 둘 다? 했는데. 샀니? 네. 자, 샀으면 또 숙제를 내줘야지. 자, 이거죠? 좋아요. 자, 보면 그대도 적어가세요.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를 하면 되느냐 하면요. 몇 문제 안 되네. 슬프다. 11페이지까지만 일단 해오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수업 내용은 12페이지에 있는 왼쪽 부분까지는 설명을 했는데 거기 뭐 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이쪽까지는 설명을 했지만 일단은 내일까지는 11페이지까지만 해오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내일까지 있어요. 네. 아니 뭐 3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뭐. 내일도 똑같은 시간에 수업이 있어요.